자, 1학기 중간고사 첫 단원이 평형과 안정성.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평형에서 한 문제, 안정성에서 한 문제. 그러면 이 중에 그냥 한 문제만 내겠다. 평형. 평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돌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돌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야. 우리가 평형을 재는 걸 보면, 실제로 우리가 평형, 힘의 평형이다 그러면 정지나 등속을 봤던 거, 요 두 개가 합력이 영입대 운동이라고, 그리고 이걸 물체의 원래의 상태라고 설명을 했던 과학자가 갈릴레이였어요. 여기에 외력이 작용하면 이 상태가 무너집니다 라고 했죠. 기억이 납니까? 그 상태가 무너지면서 물체는 외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걸 관성력이라고 했다. 물체가 엄청나게 가속을 하게 되면 사람 몸은 뒤로 제껴져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거든. 근데 사람의 몸은 제자를 지키려는 정지관성력 때문에 뒤로 넘어집니다. 몸이 흔들리거나 밀리면 무조건 뭐가 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그게 관성력이니까. 하지만 이 단어는 얘가 빠집니다. 정지 상태를 다룰 거고요. 우리가 정지 상태,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다뤘다는 거죠.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작용점이 어땠어요? 일치했죠. 그리고 힘이 몇 종류예요? 두 종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배우는 건 저 물체 하나에 힘이 많이 작용하는 거야. 힘의 종류가 다양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작정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며 작용점이 일치한다는 말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건 두 힘이고 작용점이 일치할 때의 경우고, 우리는 여기서 물체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종류일 때 이걸 배워요. 그래서 평형은 두 가지를 감안해서 평형을 설명해라. 아셨어요? 처음에가 힘의 평형으로 설명해라. 힘의 평형이 뭐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그들은 조건이 있다. 일직선상이라는 조건이 있다. 알았어요? 앞이면 뒤. 그러니까 종류는 다양하더라도 앞으로 향하는 힘이 있으면 뒤로 향하는 힘과 그들의 합이 0이 되게끔 만들어라는 얘기거든. 근데 너희들 조건상, 문제상에서 보면 일직선상이 전부 다 위아래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위아래. 그럼 여러분, 일직선상에서 수직선상이죠. 아래는 무조건 물체의 뭘까요? 지구가 당기겠죠. 물체의 뭘까요?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는 뭘까요? 수직항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말은, 물체의 중력을 왼편에 쓰면 이꼴 오른편에 뭘 쓴다? 수직항력을 쓴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다시요. 힘의 평형은 일직선상에서 다뤄지며 항상 수직하는 힘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은 중력일 거고 윗방향은 수직항력일 거라고 명심하면 됩니다. 그거 왜 안 나옵니다. 다음, 얘들의 힘이 서로 다른 곳에, 물체에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까지 나와야 되느냐? 오늘 배우는 돌림힘의 평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이 둘의 합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성립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물체의
평형이라고 한다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킬러 문항 나오고요. 알았어요? 자, 두 번째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얘가 정량적 계산이라면 수가 나오는, 얘는 정성적이에요. 원리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물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볼펜 들고 있죠? 이 볼펜을 책상 위에 안정하게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놓는 게 그렇죠? 그게 제일 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들아 볼펜 세워봐.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저 친구 세웠어요. 대단한 겁니다. 세울 수 있어요? 볼펜? 세워. 안 셉니다. 뾰족한 부분으로 세워봐. 안 돼요. 면적이 어떨수록 안정해요? 맞아요.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면적이 넓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그 왜 그런지만 설명할 줄 알면 여기 다 맞춰요. 그러니까 누가 만점이야? 요거 만점.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돌림힘부터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니들이 안 배워도 그닥 커다랗게 손해를 보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쪽에서 진로 선택으로 물툴 쪽으로 갔다가, 그렇다면 이건 필수예요. 자, 이제 뭐를 할 것인가? 돌림 힘의 발생과 돌림 힘의 크기를 측정할 건데, 먼저 돌림 힘은 여러분 벡터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뭐가 있다?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인 돌림 힘의 크기를 먼저 측정할 거고 방향을 정의할 겁니다. 아셨죠? 자, 돌림이 물체의 회전 운동이야. 회전. 그럼 원이죠. 원 운동은 방향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돌면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시계. 그럼 이렇게 돌면 반시계. 자, 플러스가 시계면 마이너스는 무엇이다? 반시계일 거고, 플러스가 반시계면 마이너스는 시계인 겁니다. 플러스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서로 반대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을 방해하거나 변화 주는 거, 그런 걸 모두 뭐라고 한다? 돌림 힘이라고 한다. 우리는요, 돌림 힘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다못해 나사를 돌리거나 볼펜이 샤프가 막혀갖고 지금 빼야 돼. 그러면 앞에를 풀잖아요. 그것도 돌림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뾰족하다면 여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돌려서 얘를 풀어요. 여기 자꾸 풀리면 되게 어려워, 힘들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건 또 뭐냐?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는 타격을 하는, 손잡이는 얇고 타격을 하는 쪽은 두껍죠. 그럼 우리가 손잡이하고 그쪽을 둘이 양쪽에서 자꾸 돌리면 저쪽 있는 애가 굵은 쪽이 훨씬 쉬워요. 돌리면 이거 획 돌아가요. 얇은 쪽은. 이런 걸 돌림힘이라고 하죠.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크기예요. 여러분, 크기는 뭐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했죠? 숫자예요, 숫자. 크기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어요? 마이너스 7이 크니 플러스 1이 크니? 아직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수업하는데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7에서 숫자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7에서 숫자는 누구냐고요? 7이죠? 플러스 1의 숫자는? 둘 중에 누가 크냐고. 그래요. 그게 크기라고요. 스칼라. 아셨어요? 그럼 앞에 붙은 부호는 뭐다? 대수가 아니죠.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7이 커 플러스 1이 커 그러면 숫자가 누가 크냐고 묻는 거라고요. 알겠어 이제? 그 숫자 구하는 거라고 지금. 방향은 둘째 치고. 자, 돌림힘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지뢰팔이라고 우리가 지축이 되는 팔이 있잖아요. 그 팔에 어떤 힘? 여러분 수직이 몇 도예요? 90도.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90도일 때 최대값을 가져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사인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인은 90일 때 최대값이니까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느냐면 여러분 제가 가르쳐줬지만 이건 어려운 말로 벡터의 분해라고 하거든요. 벡터의 분해. 벡터는 이렇게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속도도 벡터죠.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잖아요. 걔가 지면의 수직으로 떨어지면 온전히 9.8이에요. 근데 이렇게 빗면에서 마찰이 없는 곳으로 비스듬히 떨어지잖아요. 9.8보다 작아요. 빗면의 각도가 더 줄면 더 작아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속도는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A는 G 사인 세타라고 뒤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벡터 값에 각도가 붙거들랑 아 이건 각도가 커야 최대구나 각도가 작아야 최대구나를 어림하면 돼요. 실제로 봐봐요. 힘의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물리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잘 봅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이동거리를 S라고 잡거든요. 그냥 S라고 불러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약속이 이해가 가요? 우리 이동거리 뭐라고 잡는다고요? S요. 약속을 지키세요. 됐죠? 그런데 이 물체의 힘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동거리가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고. 자, 일단 봐봐야 되나? 무슨力작용이야? 이렇게. 그래요. 중력이 작용. 그런데도 이 물체가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위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 항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체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봅니다.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죠?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이 직각삼각형에 의하면 이 온전한 F는 이 S방향으로 요만큼의 힘만 작용합니다. 노란색이 길어요? 흰색이 길어요? 노란색 길이가 길어요? 흰색 길이가 길어요? 흰색이 길죠? 흰색이 원래 힘인데 노란색 힘으로 작용한다면 힘은 준 거야, 는 거야? 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잘 봐요. 이 F의 힘이 온전한 본래의 힘을 작용하려면 각도가 어떠면 유리해요? 작아지면 유리하죠. 노란색이 점점 길어질 거라는 거 이해가요? 이거 코사인의 영향을 받는 거야? 사인의 영향을 받는 거야?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어림을 한다고요. 근데 이 흰색 힘이 저렇게 수평으로만 분해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수직으로도 분해가 됩니다. 수직 분해한 건 이거예요. 알았어요? 왜? 요거거든요. 요거 똑같아요. 얘랑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빨간색이 길이도 흰색 길이보단 작아요. 이해 갔어요? 결국은 뭐냐면 요 전체적인 모양이 안 맞지만 노란 거고 빨간 걸 합치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벡터의 합이고 흰색을 분해하면 노란 것과 빨간 것으로 바뀐다가 분해입니다. 벡터의 분해. 그랬을 때 이 흰색 힘이 없었다면 노란색 중력과
파란색의 수직 항력은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얘 힘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때요? 위로 빨간색 힘이 생겼죠? 그럼 수직 항력은 그거보다 좀 줄어요. 왜? 파란색의 위쪽 수직 항력과 빨간색의 합이 노란색과 같아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물리학이에요.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여러분, 노란색 힘은 코사인의 지배를 받고 빨간색의 힘은 사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아라 이거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뢰팔에 수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 돌림힘이라는 게요, 회전축으로부터 지뢰팔의 길이에요. 무슨 말이야? 여기 회전축이 있죠. 힘이 작용하는 요 지점까지 이 길이가 거리예요. 거기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흰색이고요. 이 힘을 수평분해한 게 노란 색깔이고요. 수직분해한 게 빨간색이라면 얘가 원하는 건 어떤 색깔 힘이에요? 이렇게 각을 주고 힘이 생겼다면 우리는 빨간색 힘에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비스듬한 각 세타를 이루는 힘은 나오지 않아요. 다 빨간색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물어볼 때 노란색 힘이 작용하면 이 노란색의 힘은 이 빨간색 방향으로는 0이에요. 노란색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노란색 이 회전팔과 같은 각도가 0인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잡아 당겼다? 절대 돌리면 안 나옵니다. 그냥 멈춰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딱 잡고 이렇게 밀어서 얘를 돌려야 되는데 위로 뽑고 있어요. 그럼 얘가 도냐고요? 안 돌죠.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빨간색 힘으로만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게 뭐에 영향을 받더라? 사인 값에 영향을 받더라. 결론, 돌림힘은 회전축에서부터 작용하는 힘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힘인데 뒤에 뭐가 붙는다? 사인 세타가 붙는다. 그러면 거리는 단위가 얼마고? 미터고 힘은 단위가 뉴턴이니까 얘는 뉴턴 미터라는 돌림힘의 단위가 나온다. 근데 말입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했듯이 힘 뉴턴에다가 이동거리 미터를 곱하면 이게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일에너지. 단위가 똑같아요. 자, 뉴턴입니다. 얘는 심지어 뭐라고도 부른다? 줄. 둘의 차이가 뭐냐? 얘는 누구라고요? 돌림힘은 방향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방향. 두 종류. 시계. 반세게. 뭐라고요? 시계. 시계 약하게 뭐? 반시계. 얘가요, 시계하고 반시계가 있었어요. 얘는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했죠? 크기만 있는 애들. 스칼라라고 했고, 저렇게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애들은 뭐라고 했다? 벡터라고 했다. 그 단위 같다고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돌림힘은 무엇이다? 벡터입니다. 단위가 같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케이? 여러분, 돌림힘은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더라? 회전축으로부터 힘점까지 거리에다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하면 그게 돌림힘의 크기다. 방향은 그 다음에 설정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돌림의 크기 재수 있죠? 자, 밑에 내용 봅시다. 여러분, 돌림힘의 방향이라고 나왔네요. 밑줄을 쳐보자. 무엇과 무엇으로 존재한다? 시계와
반시계로 나눈다. 이래서 벡터다. 선생님 누가 플러스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건 합을 했을 때 서로 상쇄된다는 조건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꼭 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방향이 반대인 힘은 알겠습니까? 서로 이꼴에서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돼요. 왜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건이 평형이니까요. 여러분 평형만 나와요. 알았어요? 평형만 나온다는 건 돌림힘이 평형이 되려면 플러스 방향의 힘의 합과 마이너스 방향의 힘의 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대칭으로 힘을 놓으면 무조건 합력이 0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돌림힘의 크기에서 왜 쌤이 그림 3개를 줬을까요? 회전팔, 지뢰팔에 대해서 몇 도일 때 최대 힘이 나온다? 90도일 때.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맨날 여러분들은. 그 힘이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면 수직인 힘으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이렇게 됐네요. 수직인 힘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건 0이다. 알았어? 항상 회전팔에 어떤 힘? 수직인 힘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별 어려움 없죠 아직? 자,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보겠습니다. 보는데 여기 또 까칠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절대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혼자 독학을 하고 어떤 개념을 혼자 이해를 하려면 기승전결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앞에 걸 다 까먹었어. 제목만 읽어봐. 뭐라고 돼 있냐?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시계 방향의 힘의 합과 반시계 방향의 힘의 합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돌림힘이 있으려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 회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세요. 돌림힘의 평형을 설명하고 있으면 이미 얘들은 돌림힘의 평형에 도달한 거죠. 자, 선생님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각 세타1으로 F1이 작용했을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이 빨간색 수직한 힘, 이걸 봐야 된다. 이걸. 아무래도 이 힘보다는 어때? 이게 작잖아요. 그죠?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 얘는 세타2죠. F2. 그러면 어디 힘? 수직성분. 이걸 봐요. 자, 여러분 빨간색이 길어, 노란색이 길어. 빨간색이 길지. 그런데 돌림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부터 잘 못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돌림힘의 평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빨간색도 위고 노란색도 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 직선상의 힘의 평형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무슨 힘의 평형을 다루고 있다고? 돌림힘. 그러면 이 빨간색은 잘 봐.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를 반지름으로 한 원이다 여러분. 원. 그래서 얘가 어디로 움직인다?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빨간색은 접선. 이해가요? 그럼 노란색은 어떻다? R2를 기준으로 한 원이요. 이 원. 그래서 어디로 움직인다 얘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움직이는 방향이다. 간단하게 뭐냐면 여러분,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림힘이 있다면 그들은 반대 방향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돌림힘의 합은 오른쪽에 있는 돌림힘의 합과 같으면 됩니다. 무조건. 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잘 봐요. 대부분 윗방향으로 향하는 애는 다 반시계일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여기에 F1이 있고요.
여기에 F2가 있고요. 여기에 F3가 있습니다. 요 거리 1, 요 거리 1, 요 거리 3. 돌림 힘의 평형이 성립한 물체입니다. 됐어요? 조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기운 냅시다. 안 돼. 정신 차려.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이거 이하. 시계야, 반시계야? 그럼 이 둘은 합을 해야 돼. 시계야, 반시계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F1 거리 1. 이게 모두 무슨 방향의 애들이 다?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합이야. 이것은 반시계 방향. 얘밖에 없잖아. 이게 성립해야 된다. 이해가니? 이해 갔어?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고. 니네 어림으로 얘기해봐. F1, F2, F3 중에 누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자, 내가 넣어볼게. 정신 차려! 아우, 씨. 시작한 지 30분 안 돼서 쉬울 수 없고. 그지? 내가 특별히 이뻐하는데, 저 새끼가. 넌 나를 미워하나? 그런 눈으로 보라고, 그런 눈으로 좀. 앞에 40분만 참았는데 너는 뒤에는 버티잖아. 그런 거 하지 마. 어떤 놈이 이러고. 기훈회장, 야, 내가 만약에 얘를 2N을 놨어. 얘 3N을 놨어. 오른쪽 돌림힘을 얘기해봐. 이거 돌림힘 얼마냐? 전체 1 곱하기 F부터 얼마냐고.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얘들 단위를 미터로 놓고 이렇게 논다면 이거 맞지? 자, 얘는 얼마겠냐? 여기 3N이니까 요게 되겠지. 요렇게. 그럼 F1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냐? F1은? 그래야 이게 7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1m를 곱했을 때 7Nm가 될 거 아니야. 어림값이라고 지금 내가 놓은 게.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게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가 된 애들은 얘가 6이 나올 테고 얘가 3이 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쨌거나 F3가 크잖아. 어림이라고, 어림.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로 도는 애들의 합과 반시계로 도는 애들의 합은 돌림힘의 평형에 의하면 항상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려진 게 그거라고요. 얼1 F1 사인 세타 1은 아까 선생님이 좀 빨간색 화살표고요. 얼2 F2 곱하기 사인 세타 2는 노란색 힘의 결과물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같으면 됩니다. 이게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위, 야, 방향 같네, 휘랍니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는 시계, 얘는 어디? 반시계가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니들한테는 얘가 나온다고. 세타 1, 세타 2가 모두 90도라면, 여러분 90도라면 얼1 곱하기 F1과 얼2 곱하기 F2는 같다면 돼요. 이렇게. 나는 니들이 이렇게만 나와요, 시험에. 알았어요?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자, 이제부터 킬러 문항이죠. 돌림 힘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렛대고요. 자, 여러분, 지렛대에서도 항상 조건은 뭐죠? 수평으로 놓는 거죠. 수평으로 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건 뭐가 성립한다? 평형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들을 설명해 봅시다. 자, 이 지렛대를 중심으로 잘 봅니다. 얘는 원래 이렇게 있었던 애였던 거예요. 원래. 이해가요? 원래 이렇게 있던 애를 우리가 여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받침점으로부터 우리가 누르는 힘점은 멀어요? 짧아요? 멀어요. 그럼 우리는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거리를 A를 곱해야 되잖아. 그 힘에다가 돌림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받침점으로부터 먼 곳을 힘점으로 잡고 물체가 있는 걸 뭐로 잡는다? 작용점으로 잡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F의 돌림 힘은 어떻게 계산한다? F 곱하기 A로 계산돼야죠. 회전축이 어디라고요? 회전축이 받침점이라고. 아셨습니까? 회전축이 받침점입니다. 자, 봅시다. 힘점이 있고요. 받침점이 있고요. 이렇게 작용점이 있는 이런 구조가 일종지래요. 일종지래.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소. 어렸을 때 정말 한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 몸무게가 큰 애가 어디에 앉아야 돼요? 받침점과 가까운 데 앉는 거죠. 이거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알았다니까요, 벌써. 그러면 이렇게 있는 지렛대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냐고, 여러분? 아,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씨. 이거 뭐요? 콜라병이야. 원래 밑에까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뭐 써야 되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병따개죠. 여기가 누구고, 여기가 누구고, 여기가 누구다. 이게 이중지래요. 되고 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돌림힘을 계산할 때는 이해가요? 누가 회전축이야? 받침점이 회전축인 거죠. 누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누르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얘가 이중지래요. 자, 자, 이렇게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봤어? 굉장히 긴 거 뭐 주울 때 써? 휴지 같은 거 주울 때 쓰잖아, 집게. 그리고 병원에서 뭐야 이거 짚는 거, 핀셋. 이게 삼중지뢰라고, 얘들아. 그럼 니네 봐봐라. 삼중지뢰는 힘에 이득이 있을까?
없어. 거리가 가까워서. 3종 지뢰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왜? 요것만 눌러도 저 앞서 크게 확 움직이잖아. 그거 원리 이용한 거야. 선생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1종, 2종, 3종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항상 돌림힘을 계산할 때는 회전축이 누구냐? 지뢰는 받침점이라는 거야. 거기로부터 거리 곱하기 그 힘이나 무게를 적용시키면 그게 돌림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라고. 알았냐? 그래서 1종, 2종은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3종은 힘의 이득을 얻지 못해. 회전축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냥 봐두라고. 자, 그러면 이 지뢰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노멀한 문제야. 보통 문제. 보통의 문제들은 이 지렛대 막대의 질량을 무시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개만 유지시키면 돼. 아까 내가 얘기했지. 힘의 평형을 먼저 찾아봐. 이 힘의 평형은 일직선상인데 그게 위아래라고 했잖아.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보자는 거지. 먼저 뭐가 있어? 한쪽에 아래로 뭐가 있냐고. 물체에 무게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누가 누르고 있어? 사람이 누르고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누구냐? 아래로 작용하는 힘 F와 뭐야? W죠. 저 물체 무게. 위로 작용하는 힘 누굴까? 그렇지. 받침점이 받치는 무슨 력? 수직항 력. 그래서 이게 같은 문제. 이게 먼저 성립을 한다. 알았니?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얘가 성립을 해야 돼. 근데 F도 W도 돌림힘이 있지만 이 수직항력은 얘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거리가 0이잖아. 요거 하나는 돌림힘에서 제외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회전축으로 잡히면 쟤는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그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누구다? F다. 그렇다면 시계 방향 돌림힘은 누구다? W다. 둘밖에 없다. 같다. 이게 보통의 문제다. 그러면 난이도가 좀 업된 문제는 뭐냐? 지렛대 막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감안하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아? 이렇게 포함하면 어떤 조건이 따라오냐면 동일한 재질 혹은 밀도가 동일한 이런 말이 붙어. 이게 왜 이러냐? 지렛대가 동일한 매질이면 무조건 무게중심은 총 거리 얼마다? 단위에 무조건.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요. 얘가 길이가 6m야. 근데 여기 길이 B가 2m야. 얘 무게중심 어디야? 요 지점이겠죠. 정확하게 몇 미터? 3m. 요즘에 무게중심인 거야. 그럼 얘 지렛대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걔 돌림이면 1 곱하기 지렛대의 무게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 힘을 감안하면 알았어요? 웃어요. 웃으면 그만해. 이거 안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저 상황에서는요. 힘의 평형을 계산할 땐 먼저 좌측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얘를 X라고 할게요. X. 지렛대 무게도 있다고요. 아래로. 거기에 누구까지 되냐? 물체의 무게. 이것은 받침대의 수직 항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감안해 주는 거야? 얘를 더 감안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은요. 자, 저기서 반시계 방향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다시 말해서 F도 반시계죠? X도 반시계인데 돌림힘이니까 여기다 A를 곱하듯이 얘도 곱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거리를 L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 오른쪽에 B 곱하기 W와 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이게 문제야. 제 중심점만 찾아서 무게중심만 찾아서 힘을 간주시키면 돼. 자, 봐라. 첫 번째는 아래로 작용하는지 위로 작용하는지만 봐서 합을 0을 만들고, 두 번째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감안해 두면 되는데 얘들은 다 주어져. 근데 얘는 요 지점을 주지 않아. 그래서 얘를 찾아야 돼. 근데 어떻게 찾느냐? 막대기는 동일한 질량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기 전체 길이, 여기서는 A 플러스 B네. 그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심이 과연 받침점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주어진다고. 그거 계산하면 된다고. 알았냐? 이게 가장 마지막 돌림힘의 문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렛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지금 이건 요 모습을 봐.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건 평형이다. 그럼 두 가지를 따져줘야 돼. 첫 번째, 일직선상 아래와 위. 아래로 화살표가 몇 개 있냐? 두 개. 그 힘과 위로 여기 안 돼 있지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수직항력이 있는 거야. 요 힘과 요 둘의 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는 돌림힘이야. 그럼 무조건 얘가 회전축이야. 얘를 중심으로 얘가 도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힘을 갖고 얘기를 하면 짝대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아래로 돌고 있잖아. 아래로. 근데 이게 원이야. 원. 이 누구의 접선이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반시계의 힘이고 얘는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자, 누구 원이 작아? 시계. 얘가 작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W와 A 곱하기 B 곱하기 W와 A 곱하기 F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도 힘이 있잖아. 근데 회전축에 있는 힘이잖아. 거리가 얼마야? 0이라 얘는 15라는 거야. 봤더니 얘들아, 회전축으로부터 멀고 가까운 곳, 어디가 힘이 적게 들더라? 먼 곳이. 이게 축바퀴다.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은 회전축의 중심을 여기로 잡는, 가운데. 그러면 스몰 a가 멀리 있니? 스몰 b가 멀리 있니? a가 멀리 있으니까 여기 힘이 적게 든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물체가 딱 평형이 된 상태로 멈춰 있다 그러면 A 곱하기 F는 누구랑 같다? B 곱하기 W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아래로 작용하는, 이 W도 아래로 작용하잖아,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이 F와 W의 합은 이 축이 잡고 있는 위쪽 방향의 힘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힘의 평형을 따져줘, 사실은. 알았어요? 다시요. 바퀴가 큰 게 힘이 적게 들어, 작은 게 힘이 적게 들어. 큰 거. 이렇게 보는 거야. 예?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조절하잖아. 그럼 흔들리 끝에 보면, 여기 작아요. 얘는 크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랑 연결되냐, 바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축이. 그래서 우리가 살짝 돌리면 얘가 굉장히 큰 힘을 받고 돌아요. 바퀴가 확 돌아요, 크랭크 축이. 알겠어요? 핸들이 저 원리라고. 큰 쪽으로 돌리는. 그럼 여러분, 승용차 핸들이 커야 돼요? 덤프트럭 핸들이 커야 돼요? 덤프트럭. 왜 그렇겠어요? 걔는 더 큰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한 핸들. 자, 지금 이제 평형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거든요. 자, 평형 상태란 우리는 등속 운동도 합력이 0이고 정지도 합력이 0이지만 우리는 평형 상태에 뭐를 본다? 정지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지?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라고요. 그런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힘은, 저 힘의 평형의 힘은 방향이 어디라고? 위, 아래. 아래 방향이 다 뭐라고요? 물체의 중력. 누구든 다 중력이에요. 지렛대 막대든 아니면 지렛대 위에 있는 물체든 뭐든지 아래 방향은 중력 방향이고요. 받침점이 하나라면 그 수직항력 하나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들의 합과 같아야 되고요. 받침점이 두 개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럼 수직항력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두 개 생기겠죠. 여러분, 받침점이 하나인 게 안정이에요? 두 개인 게 안정이에요? 두 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힘이 분산되니까요. 맞아요? 어떤 침을 혼자 막 들고 있는 것보다는 두 명이 나눠 들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힘이 적게 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자, 평형조건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근데 힘의 방향이 어디라고 우리는? 위, 아래입니다. 아래가 다 뭐라고요? 중력. 위가 수직항력입니다. 자, 돌림힘의 평형. 이것도 0이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R자 힘이 0이지만 이 문제를 봐봐. 이건요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얘들 F1, F도 같아요. 힘의 크기가. 그럼 이건 힘의 평형은 성립해요. 양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돌림힘의 평형이 성립이 안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요. 회전합니다. 왜요? 회전축을 가운데 둘게요. 제가 임의적으로. 이거 무슨 방향이에요? 맞아요? 이거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죠? 똑같이. 돈다니까요. 그래서 시계였으면 평형이었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힘의 평형이 성립을 한 후 돌림 힘의 평형도 성립을 해야만이 물체는 뭐하다? 안정적이다. 여러분, 우리 이것만 배웠죠. 맨날. 이런 모습만. 자, 힘의 평형 성립하죠. 이 돌림 힘의 평형 성립합니다. 회전축을 여기로 놓으면 둘 다 돌림이 0이에요. 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건 오른쪽과 좀 단순한 거. 근데 봐봐요. 이거 힘이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세 종류 이상의 힘이 생기면 돌림 힘의 평형을 반드시 따져줘야 돼요. 자, 이제 그거는 뭡니까? 정성적인 거.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구조물의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무게중심을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아까 지렛대막대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지렛대막대. 그러면 이거를 대칭엔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대칭엔 물체. 지렛대막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들은 무게중심 반드시 뭐다? 이게 거리 A라고 잡는다면 가운데다. 2분의 1 A다. 무게중심. 무조건.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거 안 맞아요, 여러분. 봐봐요. 얘도 대칭인 모양 구형이고요. 얘는 삼연체 모양이에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게중심은 정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만들든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못 만들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 우주로 나가야 돼. 우주. 무중력 상태.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겠다. 자,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면 여러분들 압니다. 이거 한번 손가락 위로 세워봐 그러면 이쪽에다 대고 무게중심을 놓지 여기다 놓고 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뇌가 없는 거죠, 그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큰 통나무를 들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가 무겁다 있어요. 예를 들 거예요. 통나무가 있는데 오른쪽 물에 젖었고 왼쪽은 물에 젖지 않고 말랐어요. 어디가 더 무겁겠어요? 물에 젖은 쪽이 무겁겠죠. 그쪽을 가깝게 놓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너희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손으로, 자,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나? 졸라맨. 자, 얘가 지금 앞으로 간다면 이 길이 보이지, 이 길이. 물통을 메고 가는 거야. 요 물체에 있는 이 작용점과 어깨 잡고 있는 면을 가깝게 놀래, 멀리 놀래? 그럼 저 끝자리에다 물통 메고 끝자리 들고 막 길 끌고 가겠네? 가깝게 놔야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쨌든 여기 잡고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아래로 잡고 있으니까 얘 안 내려가게. 어깨가 회전축이에요. 어깨가 회전축. 어쨌든 간에 내가 이 회전축을 멀리 손을 잡고 저는 이 어깨가 가깝게 놔야 내가 좀 더 적은 힘을 들 수 있단 말이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보니까. 당연히 내가 야 어깨에다 이거 막대기 왜? 그럼 일으키면은 없어요. 뒤로 넘어져요. 그건. 제가 알아서 바짝 당깁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치 가방, 여러분 가방 등을에다 메고 다니죠. 등이랑 바짝 붙여야 좀 가벼워요. 멀리 떨어뜨려야 가벼워요. 이거 만약에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방을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아플 거려 아마 여러분들. 바짝 당기잖아. 우리가 산을 탈 때도. 그죠? 이게 밑으로 축 늘어지면요 산 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바짝 붙여야 편한 거죠. 아셨어요? 이 모양은 얘 때문에 배운 거예요. 얘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지렛대 막대는 동일한 물질로 되어 있고 밀도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뭐라고? 대칭인 물체로 취급을 하고 그들의 무게중심은 전체 길이의 반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배트 위에 뭐 스머프가 서 있고 이런 거 안 돼요. 알았습니까? 자,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쓰는 용어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평형 조건을 만족해도, 자, 만족을 했답니다. 만족해도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일단 뭐네가 유리하다? 아래쪽이. 지면에 부착된 아래쪽이 넓은 애가 유리하다. 니네 아까 볼펜 세워봤잖아. 넓은 애가 유리하다. 왜 유리한지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같은 물체라도요, 무게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위치가 달라지면 안정성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걸 왜 그런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그시 정리를 해놨어요. 무게 중심과 받침면에 대한 정의를 해놨네요.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걸 작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알았습니까? 이것이 받침면 안쪽에 있다면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옆으로 기울였는데 이게 받침면이거든요. 얘를 지금 요 지점, 요게 이제 딱 한 개예요. 요거 안쪽에 있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이렇게 기울여서 놓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원 요거 풍 하고. 이게 똑같은 물체라도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나봅시다. 그럼 아까는 여러분 이게 받침면이었죠. 거리가 요거였죠. 무게중심이. 근데 얘는 이게 받침면이야. 지금은 거리가 어떤 멀죠. 멀은 애는 얘를 딱 기울였을 때 이게 뭐였어요? 딱 한계점이었잖아요. 여기를 넘어섰잖아요. 넘어가버립니다. 풍 하고.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일단 받침면이 좁고요. 무게중심이 높아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잘 넘어간다고. 그럼 안 넘어가려면 받침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요. 받침면과 가까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안 넘어가요. 잘. 아셨어요? 그 두 가지 조건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죠.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고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면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안정하다. 이해 갔어요? 끝났어. 자, 얘 한번 봅시다. 안정성이 높은 구조물의 특징이에요. 되도록이면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치우친다. 높은 빌딩도 여러분 밑에가 크고요, 위가 작아.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 알았어요? 야, 피라미드 넘기려면 힘들겠죠? 면이 워낙 넓잖아요. 아랫면적이. 자, 무게중심이 낮고요. 지표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 다시 무게중심으로부터 바닥면이 내린, 아까 선생님이 선으로 내린 부분이 있죠. 중력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그 모양이 받침면 안에 위치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뻥뻥. 알겠죠? 그 받침 꼭지점 있죠. 거길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물체가. 자, 오뚜기를 한번 보세요. 받침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받침점이에요. 근데 이게 무게 중심이거든. 이게 얘를 옆으로 뉘죠. 그러면 이 받침점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둥그러니까 여기가 돼요. 받침점이. 근데 무게 중심은 반대로 올라가요. 봐요. 얘를 뉘으면 얘는 반대로 올라가요.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이걸 못 넘어가요. 이거 자체가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이를 넘기려면 이 머리를 부셔갖고 이렇게 돌려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꾹 눌렀을 때 여기까지 바닥에 머리가 닿은 정도의 모습까지 해도 얘는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왜? 이 무게중심이 절대 어때요?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봐봐요. 이 받침면이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알았어요?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얘는 이 면을, 이 경계면을 절대 못 넘어가요. 빨간색.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무슨 역이 생긴다? 복원역이 생기더라. 자, 생활 속 구조물의 안정성.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인으로, 이거 우리 여러분 아파트 공사장에서 많이 보는 거죠. 잘 봅시다. 평형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들은 이 둘의 아래로 작용하는 뭐가 있어요? 여기 중력이 있을 거고요. 받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합이 0이 되는 경우. 이게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0이 되고요. 알았습니까? 두 번째요. 얘를 뭐로 잡는다? 회전축으로 잡는 거예요. 받침점이지만 회전축으로. 그런데 잘 봅니다. 여기다가 점점점 무게를 키우는 거죠. 점점점 무게를 키워요. 점점점 키우면
요 평형추가 앞으로 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앞으로 오게 되면 돌림힘이 줄어요, 늘어요? 줄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는 얘가 늘 일이 있겠습니까? 평형추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무게는 얘가 뒤로 빠져줘야 돼요, 여러분. 뒤로 빠져줘야 얘 무게는 F로 일정한데 거리가 자꾸 멀어져 줘야 어떻게 됩니까? 돌림힘이 세서 평형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 잘 봐요. 오른쪽은 거리는 어때요? 일정한데 힘이 커지는 효과예요. 근데 왼쪽은요. 힘은 일정한데 거리를 뒤로 밀어서 돌림힘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라고요. 이해가세요? 돌림힘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힘인데 왼쪽에 있는 애는 평형추가 힘이 일정해요. 근데 돌림힘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커지면 뒤로 빼면 된다고요. 얘는요. 거리는 일정한 상태에 우리가 여기다 얼마나 큰 무게를 다느냐에 따라서 저 평형추를 뒤로 얼만큼 밀어야 되는 게 나온다고요. 이해갔어요? 자, 선반의 받침대 보세요. 이 받침대는 힘을 양분한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여기 경계면이죠. 얘가 받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칠판 여기 턱이 있거든요. 요 접선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 칠판을 다 받치는 거라고. 근데 요 끝자락에다 받침대 하나만 딱 걸어주면 굉장히 힘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안정적이게.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반이 떨어지는 걸 막는다. 자, 선반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얘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얘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물체가. 아셨어요? 근데 그걸 받쳐준단 말이에요. 밑에서. 얘가 그냥 그러니까 받침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라니까. 이해가요? 이 끝자락에서도 받쳐주고 저 안쪽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얘가 반시계로,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걸 막는다 이거죠, 얘가. 자, 얘 또한 그러네요. 지금 이 나무 혼자 이 나뭇가지를 다 버티기에는 얘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돌림이 너무 커요. 거리가 멀수록. 그럼 거기마다 막대기를 받침대를 세워주면 힘이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혼자 버텨야 될 힘이 나눠져진다 이거죠. 어차피 가치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래로 중력은 똑같을 텐데 얘가 혼자 받아야 될 힘을 나눠지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구조물의 안정성 계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1번, 2번. 근데 이 문제는요, 가로축 타워 크레인의 무게를 주지 않았어요. 쉬운 문제라고. 그럼 뭐냐? 일단 평형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M이라고 질량을 M, 그럼 중력은 얼마예요? mg. 이 물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얼마? 라지 mg. 그러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2개인데 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수직항력. 다시 말해서 받침점의 수직항력이 M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의 평형에 따르면 노란색 힘 둘의 합과 수직항력이 같으면 돼요. 이게 힘의 평형 관계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자, 두 번째, 얘를 회전축으로. 그럼 수직항력은 그냥 돌림힘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R2 봐봐, mg 곱하기 R2와 라지 mg 곱하기 R1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봐요. R1 곱하기 mg, R2 곱하기 mg가 같다. 잘 봐요. 이 방향은 돌림힘 축으로 생각하면 무슨 방향이건? 안시계.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고? 시계 방향. 이래서 둘의 크기가 같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오른쪽은 좀 잘못됐는데요. 여러분들 수정합시다. 잘 보세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봅니다. 요거 있죠? 얼마예요? W. 맞죠? 요거 있죠? 얼마예요? F 프라임 사인 세타예요.
알았습니까? F 프라임 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F 프라임으로 놨을 때 우리는 수직하는 힘만 필요하거든요. 다음 아래로 작용하는 힘 뭐뭐 있어요? 선반의 무게 mg와 물체의 무게 라지 mg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에서는 무엇을 따져줘야 되냐? 여기는 이렇게만 썼는데 여기 하나 써쓰라고. F 프라임 사인 세타까지 써주세요. 그래 수직한 힘이잖아. 이건 쓰고 자, 이건 쓰고 자. 안 돼. 이건 쓰고 자. 이건 쓰고 자. 아이고, 됐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 좀, 확창 넘어갔네. 그치? 아니. 요거만. 여기다가, 요 W 옆에다가 F 프라임 사인 세타라고 적어주자고. 자, 그 다음 5점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 힘은 돌림이 없는 거야. 0이니까. 자, 이들 둘은 무슨 방향이고? 시계고. 이게 같으면 된다고. 그래서 봐라. mg 곱하기 a와 라지 mg 곱하기 b가 돌림힘이잖아요. 맞지? amg하고 bmg가 돌림힘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 그럼 얘 적어줘야지. 그래서 C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 거리가 뭐냐? D 그 다음 힘은 뭐냐? F 프라임 사인 세타로 바꿔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이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CF하고 같은 힘이에요. 거리 여기 C 있죠. 그리고 F라는 힘 존재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 C 곱하기 F라는 힘과 같은 힘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진로 선택적인 문제고요. G 곱하기 F 프라임 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넣는 게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아요. 알았습니까? 자, 개념학기 문제 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R자임은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다. 맞습니다. 그게 0일 때 평형이니까요. 두 번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하잖아요. 속력은 빨라져요. 맞죠? 몸은 뒤로 제껴지고요. 관성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여러분,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뭐다? 진자 운동이에요. 진자 운동, 여러분 여기 꼭대기 서 있을 때 속력 얼마예요? 0이죠? 딱 섰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맞죠?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는 운동이 생기죠. 알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이것이 모두 변할 수도 있는 게 진자의 주기 운동이지만 여러분 이런 운동 봐봐요.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원운동이죠. 원운동은 수직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력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매 순간 접선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얘는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바뀝니다.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무슨力이 작용한다?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그러면 저 운동은 크기는 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방향만 바뀌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접선의 방향이에요. 이게 접선의 방향. 매 순간 접선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라고 저거는. 속력은 일정한데. 저 원운동에 왜 힘이 작용하는지 느끼고 싶으면 너네가 저 안에 들어가 봐. 저렇게 원운동하면 밖으로 몸이 쏠릴걸? 그죠? 그렇게 밖으로 쏠리거나 앞으로 누워지거나 뒤로 제껴지는 게 관속력이라고 했잖아. 항상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니네가 밖으로 쏠린다는 건 R자임은 안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단 말이야. 등속 원운동이 그래요. X.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당연하겠죠. 등속도 벡터요. 다음 두 번째 문제. 한쪽 끝을 회전축에 고정했어요. 거리는 0.2m고요. 5N의 힘을 수직으로 작용했습니다. 돌림힘의 크기는요? 얼마입니까? 여기 단위를 써줬으니까 굳이 단위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1. 돌림힘은 1이에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힘이 돌림힘이니까. 아셨어요? 이거 시계라고 할래요? 반시계라고 할래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전팔의 길이, 물체의 무게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길이다? 아닙니다. 회전팔의 길이는 무조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무게중심 자체도요, 물체 무게중심 자체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의 돌림힘이 나와요. 알았어요? 누가 경계라고? 딱 기준 회전축입니다. 아셨어요? 2번, 길이가 길면 당연히 돌림힘은 셉니다. 힘이 그대로일 때 길이가 길면 돌림힘은 크고, 세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이 회전팔과 나란한다. 각도가 0이다. 0입니다. 최소 X. 1번, 3번이 X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축바퀴입니다. 반지름이 다른 두 바퀴를 하나의 회전축에 연결한다면 반지름이 어떨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크다? 클수록. 또 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떨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크다? 클수록. 좀 위 얘기는 뭐냐고요? 위 얘기는 힘이 일정한데 그러면 축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돌림이 세다는 얘기고, 아래 얘기는 거리가 일정하다면 힘이 셀수록 돌림이 세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회전축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놓고, 그래야 회전축으로 먼 곳에 큰 바퀴에서 우리가 힘을 줘야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5번. 이 문제가 지리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 지뢰의 무게중심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런 건 노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W 플러스 F라는 힘은 아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보죠. 이게 뭐예요? 받침점의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해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돌림힘의 평형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얘는 회전축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B 곱하기 W 값과 A 곱하기 F 값이 같으면 돼요. 둘이 힘의 방향이 반대거든요. 돌림힘의 방향이. 이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A가 길어 B가 길어 A가 길어 A. 그럼 힘은 W가 세겠지. 얼만큼?
세니까 얘들아 B분의 A가 1보다 커 A분의 B가 1보다 커. 그래서 B분의 A만큼 크다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지금 스몰 F잖아. 니네 B분의 A는 1보다 크냐짜며. 아이고 크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얘기지. 어차피 이거 양변을 넘기면 BF는 AW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성립하거든. 이게 성립해야 돼. 맞지? 이거 틀린 답이다. 자, 2번. B가 일정할 때, 잘 들어야 돼. 조건을 줬어. B가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B는 일정한데 A가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면 똑같은 힘을 작용해도 오른쪽에 돌림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저 무거운 물체를 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W의 돌림과 F의 돌림이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6번.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의 한쪽 끝은 받침대로 받치고,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이런 말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게 감안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문제상에 이 직육면체 막대 무게 줬어요. 그럼 무조건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길이가 몇 미터짜리예요. 그럼 가운데에 무조건 100N은 여기가 몇 미터다? 2미터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100N 있다는 뜻이라고 100N. 그리고 얘가 이제 받치겠죠. 그죠? 손으로 받치는 힘을 F라고 놓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도 수직 항력이 있겠죠. 맞아, 맞아. 얘를 F1, F2로 놓읍시다. 그러면 F1 플러스 F2는 뭐가 됩니까? 100N이 되겠죠. 아래로 중력 받겠잖아. 맞아, 안 맞아?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돌림힘을 재자. 그러면 얘를 회전축으로 놓잖아? 그러면 F1은 돌림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대잖아, 누나 봐도. 얘가 반식이면 얘는 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100N 곱하기 2m와 F2 곱하기 몇 미터? 4m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돌림힘의 평형. 아셨어요? 그래서 F2는 얼마 나온다? 50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F1도 5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자, 회전축으로 받침점을 잡았다면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얼마다? 200Nm고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은 50일 것이다. 그 다음 나머지 50은 받침점이 받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아, 그만해. 지금 이거만 10번 하고 있어. 힘내. 자, 기본 출제 문제입니다. 무게가 각각 20짜리와 W인 줄을 매달았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지니까. 근데 다행히 여러분, 얘들은 5점에서의 수직 항력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냐? 정지니까 당연히 얘는 아래로 작용하는 무엇과 물체들의 중력과 위로 작용하는 무엇이? 수직 항력이 합이 0일 것이다. 알았어? 그럼 얘 힘이 제일 세겠죠. 이해 갔어요? 근데 길이를 보세요. 몇 대 몇입니까? 5대 2죠. 그럼 힘은 2대 5, 50N. 이게 돌림힘의 평형으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 막대에 작용하는 날짜도 당연히 0이어야 돼요. 0이 아닐 수도 있. 이런 소리 하지 마. 정지라고 써있어. 그럼 0인 거야.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압도 0이겠죠. 모두 정답이. 자, 2번.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축바퀴 문제는요, 되게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축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뭐 했다고요?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커다란 축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작은 축바퀴도 한 바퀴를 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줄의 길이가 동일하려면 작은 축바퀴가 많이 돌아야 돼요. 뭔만 이해가요? 지금 내가? 이해가, 해마? 아,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어.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얘들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한다 해서 둘이 속력이 같다라고 착각한 거라고. 얘하고 그냥 A, B 모두 서로 각각 다른 속력으로 일정하다는 걸 설명한 건데 이걸 둘 다 속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자, 일단 얘들아, 어디에 적은 힘이 들겠어? B쪽이 적은 힘이 들어. 일단 등속력 운동이라는 건 힘의 합이 0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어차피 돌림힘의 크기가 동일할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얼마야? RM이지. RM이 나오려면 얘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적은 힘이 드니까. 자, 기억은 맞았지? B의 질량은 3분의 1m이어야 되지? 자, 지금 AB 속력은 다르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래. 애들이 뭐 때문에 헷갈렸냐면, 여러분 이런 도로래로 우리가 고정도로를 하고요. 여기 A가 매달려 있고 B가 매달려 있고. 얘들아, A, B 누구 속도가 더 크냐? 속도의 크기 똑같겠지? 그러면 둘은 속도가 같냐 다르냐? 왜? 그렇지. 저게 있어, 방향이. 이해하냐? 그럼 속력은? 그렇지. 얘들은 그렇게 본 거야. 저렇게 본 거라고. 착각한 거라고. 지금 얘는 작은 바퀴고 얘가 큰 바퀴면 작은 바퀴가 풀리는 길이만큼 얘도 줄어들어야 되거든. 근데 길이는 서로 이동하는 길이는 같은데 이 반지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빨리 돌아요. 한쪽에 있는. 이해가냐? 네. 속력이 다르다. 알겠어? 이런 것들로 내기 시작하면 니네가 낚인다. 조심하라. 알았어? 3번. 자, 다이빙 선수가 보드의 받침점에서 보드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거부터 얘기해볼까? 야, 얘가 무게가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근데 돌림힘은 커지냐 주냐?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은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받침점을 뭘로 했을 때? 회전축으로 했을 때 얘의 돌림힘이 커지면 얘도 돌림힘이 커져야 되지. 그러려면 거리는 고정돼 있지. 뭐가 세져야 되냐? 힘이 점점 세져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해하니? 그러면 얘의 중력은 그대로인데 얘의 힘이 변할 거 아니야. 점점 얘도 변할 거야. 0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 점점 증가하고요. 보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증가하고요. 받침점이 보드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도 증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죄송. 누가 아픈 건지 모르겠다. 누가 아픈 건지. 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야, 그만하라고 있어. 아니 이래놓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이래야지. 자, 얘들아, 이 문제를 정리하고 풀 수 있으면 오늘 짱짱하게 한 거야, 지금. 아니, 나는 정리하고 풀 수 없지만 저 인간이 푸는 건 이해간다. 이 정도면 짱한 거야. 짱짱은 아니고. 이것만 봐. 눈 빡 뜨고.
자,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놓인 직육면체 모형의 막대가 받침점 PQ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대. 받침점이 두 개다. 막대는 밀도가 균일한 이런 말을 썼단 말이야. 왜 이 말을 써줬겠냐고. 얘 무게 지금 제시할 거거든. 밀도가 균일하고 라고 했어. 길이는 당연히 6L이죠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얘는 무조건 여기로부터 몇 L지 여기. 딱 3L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보라고. 이거 하나 다 써주고 출발하는 얘기야. 이게 누구라고? 막대 무게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먼저 힘의 평형을 써봐. 힘의 평형에서 여러분 아래로 작용하는 힘 몇 개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써 있네. 물체와 막대의 질량은 같대. 그러면 스몰 m이라고 놓던지. 그럼 얘도 스몰 m이라는 얘기잖아. 자, 몇 mg? 2mg야, 2mg 총 아래로 작용하는 게. 그게 여기서 작용하는 수직항력 FP, 여기서 작용하는 수직항력 FQ와 돈이 같아야 돼. 이 식이 하나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mg를 찾아내는 게 2가 가야 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의 평형을 찾아야 돼? 돌림임의 평형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P점을 회전축으로 놓든 Q점을 회전축으로 놓든 답은 똑같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이 힘이 돌림임에서 빠져요. 알았어? 그러면 요 둘은 무슨 방향인데? 시계 방향인데. 이건 무슨 방향? 그래, 이 둘 합과 얘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물체부터 요 회전축으로 거리가 얼마야 얘가? L이고 얘는 얼마일까 이거 회전축으로부터? 그래서 mgL은 물체의 돌림임이고 이 mgL은 막대기. 그것이 F 뭐 같아? 쏘리 거리는 몇 L이냐? Q점이 3L이죠. 그래서 3L FQ가 같으면 된다. 이게 돌림임이잖아. 이렇게 되면 얘는 총 FQ는 얼마 나오냐? L은 다 지워질 거니까 mg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 mg를 집어넣으면 FP도 몇이 된다? mg가 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됐냐? 이해가? 알겠어요?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요 정도 문제가 이해를 가면 오늘은 퍼펙트한 거죠.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5번 문제를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안 나오고요. 이런 정성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걸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림은 철수와 영희가 막대기 중앙에 600N짜리 물체를 매달고요. 중앙이니까 거리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철수가 힘들어요? 영희가 힘들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몇 뉴턴으로? 그렇죠. 더하기 빼기 잘 해보세요. 얼마로? 300N씩으로 이해갑니까 지금? 왜? 위아래니까 힘의 평형. 그런데 X만큼 물체가 누구 쪽으로 갔어요? 철수 쪽으로 갔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라니까요. 아셨습니까? 어차피 돌림임의 평형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리가 좁아졌으니까 F 이게 뭐야? F야? 얘는 더 세져야 되고요. 얘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얘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얘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다? 힘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누구를 회전축으로 잡고 지금 설명했죠? 아니죠. 아니라고요. 물체 무게 갖고 회전축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디를 잡고 해도 괜찮아. 어디를
멱살을 잡든 아이씨 죄송합니다. 어디를 잡든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이랑 철수의 힘을 갖고 딱 비교하려면 회전축은 물체의 무게를 잡는 게 좋다고요. 아셨어요? 기억 F1은 F2다. 이게 F1, F2잖아요, 둘이. 그럼 둘은 같잖아요, 상대적으로. F3 플러스 F4 또한 600이에요, 여러분. 뭐 힘의 평형은 유지돼야 되니까. 다만 F4가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X가 크면 F3는 당연하죠. 줄어들겠죠. 회전축으로부터 뭐니까. 정답은 모두 답이다. 자, 6번 봐봐요. 야, 얘 그림 딱 봐봐. 얘 힘들겠냐, 힘 안 들겠냐? 힘들죠, 그죠? 20N이 좀 더 작은 힘이 들려면 요 받침점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얘 길이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걸 알고 있다면 풀어요. 자, 어깨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아래로 얼마로 밀고 있고 얘 무게는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 근데 지금 몇 대 몇이래? 그리고 몇 뉴턴입니까? 양쪽이 돌림이 평행이기 때문에. 그럼 제 받치는 힘은 얼마야? 그래, 이게 답이라고. 알았냐? 자, 7번만 딱 풀어주고 끝낼 테니까 집중해. 여러분, 이건 역시도 힘의 평형인데요.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저 막대기. 무조건. 막대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겠니? 자, 다음은 A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말할 때 FA를 구하는 과정을 써놨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했는데 가를 먼저 봐요.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이렇게 작용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누구 거예요? 얘 거랑 너희 가요? 네. 이건 누구 걸까요? 막대 질량은 그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봐요. 요게 막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균일한 막대니까 결국 딱 어느 지점에? 거의 얼마? 어차피 전체 길이가 4L이잖아. 중심 딱 2L인 지점에 누가 있다? 질량이 2M이라서 2mg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mg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해요, 이 식이. 됐어요? 다음. 5를 회전축으로 라고 했어요. 얘를 회전축으로. 이 둘은 시계고, 얘는 뭐예요? 반시계니까 얘 돌림이 얼마고? 4mgl이고 얘는 돌림이 얼마일까요? 3mgl이 누구랑 같으면 된다? 4 여기다 곱하기 얼마? L. 자, 그러면 L은 다 지워져요. FB 얼마 나와요? 4분의 7 mg가 되겠죠. 맞아요? 4분의 7 mg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요게 얼마라고요? 4분의 7mg야. 근데 얘들 다 합쳐서 3mg잖아. 4분의 12. 요거 얼마 하면 되니? 5mg가 되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3mg에 저기 써시고 몇 에 들어가요? 4mg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FA는 얼마 나온다? 4분의 5mg. 요게 정답입니다. 이해갔어요? 뒤에까지 다 풀어오시면서